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10회. 오, 진정한 근대 문학이요.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저는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저희 벌써 10회 차네요. 네. 물론 녹음을 할 때 저희는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만에 10회 녹음했죠. 공개되는 거는 10주에 나눠서 공개되겠지만 저희는 완전히 몰아서 녹음 중이라서 참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하려는 얘기가 근대문학의 종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내용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둘러싼 문단의 자의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참고로 이게 좀 노잼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재밌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없기 딱 좋은 주제인데 회차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영아 씨가 제발 근대문학 이거 제목에 넣지 말자고 안 듣는다고. 아니 근대문학 종언 둘 다 너무 노잼이야.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의 평론가가 쓴 책인데 그게 일본에서는 2005년도에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2006년도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학부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학부 때 이게 굉장히 핫했어요. 수업만 들어가면 이 얘기를 꼭 하죠. 그때 뭐 문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막 모든 관심이 거기 쏠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걸 알 정도로 당시에 뭐 그 이후로도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제가 대학원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따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무슨 말끝에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우리 문단에 충격을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 충격 지금 10년째 받고 있나 그러면? 뭐든 되게 오래 묵히네요. 그쵸? 젊은 작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한 15년째 하고 한 얘기를 오래 하는 굉장히 지구력이 강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 한국문단의 엄청난 그 위기의식을 가져다 준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요약하면 근대문학이 가졌던 가치가 이제는 없어졌다. 근데 근대문학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문학의 종언이 아니라 근대문학의 종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진이 뭐라고 했냐면 문학이 특별한 가치와 역할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근대문학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더 이상 문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제는. 그것을 선언하는 글이죠. 그쵸. 여기서 사실 근대문학이 굉장히 애매해서 예를 들어보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나 뭐 광장이나 순환이대나 이런 작품들을 근대문학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학이 좀 정치적이고 역사의 진보와 관련된 어떤 아주 특별한 기능. 근데 저희는 조금 그냥 순수 문학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 순수 문학은 등단 문학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기는 했지만 좀 뭐라 그러죠?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순수 문학? 되게 이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문학? 예외적 개인이 뭐 하여튼 그런 문학 비판의식을 갖고 쓰는 그런 문학만 본격적인 문학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대문학의 종언이라기보다 순수문학의 종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문단이 순수문학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요즘에 나오는 순수문학이 다 그렇지 않지만 아닌 작가들 있거든요. 하지만 평론가들이 기대하는 것. 근데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평론가들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되게 까죠. 그리고 그 평론가들은 심지어 그런 작가들 때문에 근대문학의 종언이 선언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키 때문에. 아니 하루키 작가는 무슨 죄야?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잘 팔려서 잘 팔린 죄. 그거 생각난다. 뭐 무슨 노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그거잖아. 너무나 많이 읽힌 죄로. 제 생각에는 고진의 이 글이 논란거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근대 문학 이후에 포스트 모던 문학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문학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말해줬어. 문학이 사라진다는 얘기 자기가 안 한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학이 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다. 이것은 내가 소리 높여 말하고 다닐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젠 적습니다. 때문에 굳이 내가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문학이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졌던 시대가 예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고진은 그야말로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팩트야, 팩트. 이거는 뭐 왈가왈부 나의 주장이 아니며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그래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던 그 시대에 그것은 끝났어. 그쵸, 벌써. 그렇지 않은 작품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만 읽히고 있고. 그치. 읽히지 않는 문학 작품은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잖아요, 사실. 물론 저는 그 쓰는 사람의 기쁨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즐거워서 그 썼다면 그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영화 씨가 쓰고 싶은 것도 순수문학이잖아요. 좋은 순수문학을 쓰는 즐거움에 대한 게 있지 않나요? 이 얘기를 제가 드디어 할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르 중에 하나로 순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밀려서 순수가 아무도 안 읽는 그런 문학이 된다면 제가 그걸 읽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그만큼 저는 이제 그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르들이 다 서로 결합을 해요. 그쵸? 뭐 무협도 판타지 무협 이런 거 생기고 또한 판타지 로맨스 생기고 맞아. 그렇듯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순수 로맨스입니다. 순수와 로맨스를 결합해서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예외적 개인이 하는 로맨스는 어떨까? 물론 그 순수문학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안에 그 사랑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로맨스랑 그런 건 좀 다르니까. 맞아. 좀 달라. 이 주장이 되게 독보적이에요. 저는 일단 저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어디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등단 거부하면 사실 우리는 표류하는 배가 된 거잖아요. 우리 좀 그쵸. 둥둥 뜨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논의를 좀 발전시켜서 우리의 길을 이쪽에서 찾아봐야 될지도 몰라. 순수 로맨스. 근데 우리 저번에 순수문학의 다른 이름 등단문학 해보자고 이랬잖아. 그럼 등단으로 하면 등단 로맨스요. 이름이 너무 별로지 않아? 아니 여기 근대문학이랑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근대문학이라고 부를까요? 앞으로? 근대 로맨스. 근대 로맨스 괜찮다. 괜찮아. 절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대 로맨스. 저희는 지금 이식집에서 사랑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편집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이제 돌아갈까요? 지금 고진 얘기로? 그러니까 고진이 근대문학의 종언이다라고 말을 했고 문단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너무 유별나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이런 드립까지 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정말 헐레벌떡 달려와서 진짜 헐레벌떡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 진짜. 정말 뒤집혔나 봐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정작 일본에서는 큰 주목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문단이 좀 뒤집혔지 이걸로.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여기서 일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일본 친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해요. 일본에서도 철학 공부하고 지금 파리에서도 철학 공부하는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아는 거 있으면 아는 척 하고 싶잖아요. 친해지고 싶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거 또 철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나 일본 학자 안다고. 나 고진 안다고 고진. 근데 그 근대문학의 종언을 불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문학의 끝 있잖아. 문학의 끝 이러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고진 공부했다고 하고 읽었다고 하는데 왜 너가 고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린 되게 유명해 막 이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권위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디서? 그 2007년에 한겨레에서 이 근대문학 종언론에 관해서 약간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최원식 교수가 한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라타니 고진의 이런 것이 정작 그 일본 문학계에서는 아무 그게 아니었는데 한국 문학의 문단에서 엄청 무슨 소문난 잔치판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까 그 일본 친구 얘기까지 했던 원래 이유는 본국에서는 별 난리도 아닌데 괜히 한국 문단이 혹시 자의식이 건들려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시선으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뭐 소문난 잔치판이 되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분의 의도는 저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분의 의도는 지금 보니까 이제 가라타니 고진의 그 명성을 좀 깎으면서 그렇지. 그거죠. 한국 문학의 길을 좀 세워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다. 걔네 본토에서도 전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곳곳에 빛나는 통찰들이 박혀 있긴 하지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진지한 독서를 요구하는 인류의 평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류 평론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자. 종언은 없다.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인류 평론이 아닌 별거 아닌 주장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애초부터 떨었어 그러면. 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보는데 실직 위기 그거 아닌가요? 실업자가 좀 양상되긴 하죠. 일단 비평가 분들이 할 일이 좀 없어지겠네요. 사실 평론가가 제일 좀 위험하죠. 근대문학의 그런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이제 문학의 오락성만 남을 것이다. 이거랑 좀 연결되게 되니까 이 비평가들은 문학이 오락이 되게 되면 비평가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그쵸. 되게 거대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이 문학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쓰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영화를 생각해보면 정말 문단이 너무 젠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뭐 문학이 정말 오락만 남았다 치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왜 재밌는지 얘기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재밌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다라고 독자들이랑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중에 간혹 그 의미를 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작가는 또 수수께끼 이런 거를 좀 남기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해석하고 이런 것에서 하면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독자들한테 그냥 목록을 작성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뭐 누구누구 뭐 평론가가 별 5개 준 영화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영화계랑 영화 비평은
정말 그게 되게 자유롭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봤던 어떤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가 쓴 리뷰인데 그냥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정말 재밌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되게 부럽더라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각자의 그거 기호에 맞는 또 평론가가 생기고 그럴 거예요. 저만 해도 어떤 영화 평론가랑은 잘 안 맞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자의식 과잉이 문제야 항상. 그럼 문학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한국 문학은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또 이렇게 문단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영화는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진정한은 진짜 어디 붙여도 구려요. 진짜 사전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진정한 페미니스트, 진정한 페미니즘 이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요. 맞아. 여기 실제로 그 대목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근대 문학이 정말로 끝났다면 진정한 의미의 저항도 끝났다. 이거 봐. 구리잖아. 정말 이 자의식은 저는 담고 싶을 정도로 담고 싶. 문단에서 이 근대문학의 종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떤 분이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문학은 갯불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나 얘기에서 우리는 좀 문단의 비평가들과 좀 척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생각과 너무 같은 비평가를 이번에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조영일 평론가 분이신데요. 이분이 특히 근대문학 종언과 관련해서 한겨레의 그런 특집에 실은 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잘 맞고 다른 글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 생각이 딱 이런데요. 원래 오락적 기능을 했던 소설이 근대라는 특수한 시간을 만나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이지 본래부터 문학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문학을 필요 이상으로 숭상할 필요도 없고 문학의 위상을 지키려는 인위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그리고 종언에 대한 문단의 반발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본질 호도라고. 이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평론가 분들을 비롯하여 문단의 많은 분들은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문학이 한낱 오락거리가 되면 그런 권력에 훼손될까봐 이러시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기사도 정신인가요? 그렇다면 더 우습고. 저는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 먼저일까?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게 아니면 정말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는 걸까?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려. 정말 어느 쪽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방금 좀 당황했어. 굉장히 표정이 절망적이었어. 왜 나 괴롭히는 것 같았어. 조영일 평론가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것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논리적 찬반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 또는 지나친 무관심과 한쌍을 이루고 있다. 모든 문제의 진실성은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과잉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때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 그러니까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문단의 반응이 이상 반응이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말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 우리 처음에 헐레벌떡 달려온다는 그 표현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지는 정작 이거를 논쟁거리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팩트인 거야.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내가 찬성한다고 그게 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가 있어.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냐? 이러면 논쟁할 수 있지. 하지만 된장찌개를 다 먹었다. 그래서 된장찌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논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비유가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좀 못됐냐? 제가 오늘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어서요. 생각이 났어요. 왈가왈부할 거리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요즘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문학을 잘 안 읽는다. 이거를 왈가왈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문단 여러분, 아휴, 이 조영일 평론가가 이 근대문학 종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거든요. 첫째는 근대문학이 쇠퇴하고 있다는 일반론은 찬성하지만, 주장엔 찬성하지만 문학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근대문학 이후의 문학에서 가능성을 찾자는 이들,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 문학은 제대로 된 근대문학조차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암담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공감 많이 하는 부류예요. 세 번째는 근대문학의 종언은 남의 집 이야기이며 한국 문학은 오히려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여긴 조금 심각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한국 문학의 중흥기라고 보는 거는 대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해요. 대부분은 사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죠. 근대문학이 쇠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학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고서는 어떻게든 그 유효성을 찾아내려고 무소용이 소용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하고 마음이 아프기마저 한 부분은 세 번째죠. 진짜 그렇죠. 한국 문학은 오히려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명 깊은 건 이 글이었지만 재밌게 본 건 다른 글이었어요. 문학동네 잡지에 2007년 여름호에 있던 대담인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거 발굴해와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씨한테 카톡으로 야 이거 좀 보라고. 그때 굉장히 낄낄대면서 오는데 저는 일단 좀 그 제목부터 그렇게 재밌지 않은 거예요. 근대문학의 종언 언제적 얘기며 그냥 뭐 그래 뭐 그런 말도 했겠지 뭐 그냥 그렇게 말았어요. 그랬는데 읽다 보니 이렇게 빠져드는 이 대담이 어떤 식이냐면 신영철 평론가가 이제 사회를 맡고 정희연, 김애란, 박민규, 이기호 작가가 이렇게 5명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근대문학의 종언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문학의 기능이 어떻게 변해왔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의 첫 번째 웃음 지뢰는 신영철 평론가가 그 작가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문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은 종언됐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 문학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소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작가들에게 물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박민규 작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한국 문학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바로 뒤에 박민규 작가가 관심 없다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안 이어지잖아. 말이 안 이어지니까 신영철 님이 또 물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로 바꿔 여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민규 작가가 더더욱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해요. 이게 이 대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걸 보니까 그 창작자 입장하고 평론가 입장이 되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들은 이미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관심도 없어. 평론가들이 굉장히 거기에 매여 있다는 느낌을.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그 모인 이 4명의 작가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굉장히 그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작가들을 선별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혐의가 깊어. 그렇죠.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 신영철 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대문학의 종언과 관련해서 주로 법정에 끌려 나오는 것은 소위 2000년대 문학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이 아마도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될 텐데 한국 문학의 보람이라는 얘기도 들으시고 뒤로 가는 소설들이라는 얘기도 들으시니 좀 얼떨떨 하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나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저는 위에 쭉 읽다가는 그냥 이 시대에도 되게 핫했던 작가들을 뭐 워낙 유명한 작가들이잖아요. 문단 내에서는. 그리고 또 젊은 작가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학부 때 생각해보면 저 작가들이 정말 젊은 축이었어요. 요즘엔 조금 또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런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또 핫하기도 했고 약간 다들 좀 데뷔부터 핫했던 작가들 아닌가요? 그쵸. 그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같이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이 네 사람 골랐나? 이 얘기 들 때 이 작가들도 그 생각 들었을 거라고. 근대문학의 종언과 관련해서 주로 법정에 끌려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다라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저 말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근대문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거창한 것을 쓰지 않는 요즘 젊은 작가들을 마치 법정에 세우 듯한 자세로 대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웃기고 이것도 오독의 증거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근대문학의 종언과 관련해서 끌려 나온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작가들 때문에 근대문학의 종언이 온 것처럼. 그죠. 실제로 뭐 이렇게도 말하죠. 하루키 때문에 근대문학이 끝났다. 그런 하루키와 그들 부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문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루키 같은 부류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자꾸 법정에 끌려 나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설명이 한국문학의 보람, 반면 뒤로 가는 소설들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다고 한 거 보면 이 뒤로 가는 소설들은 결국은 그 보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거잖아요. 뒤로 가는 소설들이라는 논문이 있던데 저희가 전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떠가지고. 근데 맥락상 유추해보면 뒤로 가는 소설들은 부정적인 평가로 그쵸. 해석을 해볼 수 있죠. 2000년대 문학이. 그러면 유추 가능한 것이 뒤로 가는 소설들이라는 의미는 마치 하루키처럼 그치. 한국 문학을 훼손한 그런 식으로 읽히죠. 근대문학이 아닌. 그러나 그것을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작가들 때문에 종언이 왔다고 믿는 이런 평론가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본격 문학을 안 써서 근대문학이 끝난 것처럼 본격 문학을 정말 열심히 쓰고 이런 작가들이 안 나오고 다 열심히 본격 문학만 했으면 끝이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성우 교수라는 분인데 종언론은 시대와 시스템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본격 문학이 산출되지 않고 있는 우리 문학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위기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본격 문학 써야 된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본격 문학을 안 써서 그래. 본격 문학을 제대로 써야지라고 하는 동안 작가들은 사실 그런 게 작가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가들한테 중요하지 않죠. 작가들한테 중요한 건 그냥 내 작품을 어떻게 쓸까잖아. 그리고 여기에 뭐 그 김혜란 작가가 그런 말도 하던데 그러니까 나는 뭐 근대문학을 해야겠다.
난 지금부터 문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품이 나온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쵸. 여기에서 저의 두 번째 웃음 지뢰가 있어요. 신영철 평론가가 문학의 역할을 너무 소박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작가로서 너무 야심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누가 반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사실 이거 신영철 평론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학의 역할을 소박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그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김혜란 작가는 네, 제가 하는 작품들은 다 소박해요. 이렇게 말하고 정희연 작가는 문학이라는 것이 특히 소설이란 게 사실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박민규 작가는 저는 가라탄인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박민규 작가 끝까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민규 작가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규 작가 소설을 좋아하진 않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그 사람 소설이 갑자기 이해되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그렇게 썼구나 이런 게.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는 작가라면 저는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정말 나쁘죠. 애초부터 좀 혐의를 씌우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작가들 옛날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써. 너네 건 좀 소설이고 문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래서 근대문학의 종언 같은 게 나온 거야. 이런 자리에 불러가지고 문학의 역할이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가 생각하는 문학 너무 야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평가하고 막 계속, 재판하려고 하고 계속 본인이 원하는 답 들을 때까지 자꾸 묻고. 저는 여기 그 4명의 작가의 많은 작품들을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건 나랑 안 맞고 어떤 건 좋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랑 굉장히 별개로 사람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대목은 또 이 세 번째 웃음지레거든요. 뭐랄까 진짜 블랙 코미디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한국 문학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박민규 작가는 뭐 관심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뒷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작가들은 이제 정말 그런 담론이나 근대문학의 종언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는 그런 창작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뭐 현실의 그런 사소한 것도 뭐 정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학이 오락적인 걸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어떤 국가나 민족에 대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권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것도 문학적으로 다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김혜란 씨가 제일 후배라서 제일 나중에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미시 권력이라든지 여튼 뭐 근대문학이 담당했던 역할만이 그것만이 문학이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작가들이. 근데 이 신영철 평론가가 혼자 결론을 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네 분의 말씀이 서로 만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언은 곧 진화의 시작이다. 이 정도로 요약해도 좋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본인이 너무 듣고 싶은 말인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결국 본인 입으로 하신 거죠. 이거 처음 이제 영화 씨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줄 때는 정말 낄낄댔는데 여러 번 계속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화나.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말을 거야. 신영철 평론가가 대표적으로 아까 그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문학의 본래적인 의미는 계속 살아있으므로 문학은 영원하다. 문학 포레버 그런 분들이죠. 문학에 대한 사명감이 너무 좀 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신영철 평론가는 그 본인의 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가라탄이 본인의 의도는 전혀 듣지 않고 이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게 취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평론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라탄이 고진의
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와 같은 단절의 선언으로 위대한 사소성을 얻었다고. 정신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위대한 사소성이라는 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8, 90년대처럼 뭐 난소공이나 그런 소설들이 담당했던 것 같은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일상과 개인의 얘기를 쓰는데 그것에다가 이제 근대 문학이 했던 역할을 부여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작가들은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건데 그 부분을 이기호 작가가 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학이 오락적인 길로 간다면 제일 먼저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비평가들이다. 문학이 오락적이어도 자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시니까 신영철 평론가가 좀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 뒤에 맞다고. 그래, 사실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읽는 게 내 직업인데 그게 오락이라고 하면 힘 빠지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힘이 왜 빠지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힘이 빠지는 이유는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필요 없는 힘을. 맞아. 그러니까 문단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학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거고 우리는 그걸 담당하고 있어.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 자체가 그 가라타니 고지는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문학이 끝났다고 말을 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문학이 다 그렇거든. 그 사람들의 문학은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문학이 끝났다고 그냥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를 치면서 자의식 과잉이 심각한 것 같아요. 부기씨 그 얘기 해줘요. 그 가라타니 고진 읽을 때 그 당시에 학생운동 그 대목이랑 네, 너무 슬퍼서 말을 못할지도 몰라. 휴지 갖다 드릴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가 가라타니 고진의 다른 책들을 읽어봤었는데 그 읽어본 계기가 고진이 한국문학과 학생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학생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더 찾아봤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한국에서 문학은 학생운동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진짜 상징적이기도 하면서 사실 그대로의 얘기기도 해요. 2000년대 중반, 초반 이때를 생각을 하면 그런가요? 그러면 학생운동도 끝난 건가요? 정말 고진이 잘 봤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예전처럼 문학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학생운동도 2000년대 중반 지나면서 사실 대학가에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죠. 저야 뭐 학생운동을 했었으니까 떠올려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제가 한창 그런 정치하느라 그랬죠. 학과 친구들이랑 막 같이 놀지도 못하고 영화씨랑 저랑 학번도 같고 캠퍼스도 같은데 영화씨가 떠올리는 캠퍼스에 학생운동이 있었냐고. 뭐 등록금 투쟁 정도? 사실 앞에서 말했던 문단 사람들이 대단한 자의식 과잉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의식, 과한 자의식, 그거를 고진이 비유한 대로 학생운동과 비유를 하면 되게 마법처럼 문단에서 왜 그러는지 나 좀 이해가 되거든. 그 자의식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역량이 다르니까 물론 뭐 디테일한 면에서 뭐 사소한 것들이 어긋나긴 하겠지만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의식만 충만한 그런 영역은 완전히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그냥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영화 씨랑 미리 하다가 저희가 나온 국문과가 국문과들 중에서도 학교가 좀 유독 더 정통문학에 집착하는 그런 학풍이 있었는데 운동판에서도 저희 학교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정통운동에 집착하셨나요? 근데 진짜 말하자면 그랬어 진짜로. 제가 입학했을 때
이 단어를 말하기도 힘들다. 한총련 활동을 했거든요. 한총련은 정말 옛날이거든요.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문학 그 외부인들이 문학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 그게 갑자기 확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총련이요? 사실 저의 학번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총련 활동을 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한총련은 정말 그 전 세대고. 그러니까 나는 내 초등학교 때 기사를 그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한총련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언론에 났었죠. 그래, 딱 그때네.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뒷세대거든요. 완전 뒷세대인데. 그 뒤는 뭐 한대련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외부인이 보기엔 한대련도 그래요. 우리가 문학 얘기하는 거를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괴리가 느껴지는 곳에 제가 있었는지를 딱 이 예시를 들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매년 한총련 의장을 뽑거든요. 그 이제 한총련 출범식이라 그래서 그 행사에서 뭐 말하자면 취임식처럼 이제 의장이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한다, 잘하겠다 이런 그 행사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의장 옹립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옹립 무슨 그 조선시대 이런 때에 왕을 이렇게 세우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의장님을 옹립하는 거야. 이것만 봐도 차이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평범한 운동권이 아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그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것에 참여할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때였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한총련의 의장을 옹립했다는 말씀이죠. 저희 때는 등록금 투쟁을 주로 하는 게 학생 운동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이때 한총련 의장이 더 이상 세워지지도 않고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한대련으로 넘어갔는데 한총련에서 한대련으로 넘어갈 때 우리 학교 선배들 그리고 정말 그 끝끝내 남아있었던 그 한총련 활동가들이 그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엔 한대련의 등록금 투쟁도 좀 너무 타협적인 거야.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고 그 전 세대가 그러니까 한총련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었겠죠.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같이 운동하던 세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 가치가 있었고 그 시대에 학생운동이 했던 그러니까 한총련이 맡았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라타니 고진이 굉장히 명쾌한 사람이에요. 대단해 정말. 굉장히 그 눈이 좋은 피평가는 사실 그 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 문단의 자의식이랑 지난날의 정치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심지어 새로운 시대의 것을 읽기는 읽었어. 이제 대학가가 좀 변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변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전 거를 놓지는 못하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그 구호와 그 방식이 지금 한국 문단의 모습과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일치하네요. 그 문학도 독자 없는 문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정한을 붙여가며 와 그때 정말 활동가들이 썼던 진정하다는 이 말을 셌으면 몇 개 나왔을까? 그러니까. 진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 본래의 진정한 그런 것들 다 구시대적인 것을 수호하기 위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새벽이라 말을 자꾸 더듬네요.
여기는 지금 파리 변두리 새벽 5시 40분이에요. 그 만약에 문학이 정말 근대 문학, 문학의 가치, 역사와 담론,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명감, 정말 이런 거를 말할 거면, 그리고 뭐 그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뭐 시대 정신 같은 거. 그쵸. 그런 게 뭐 작가 의식이다. 이런 거를 정말 강조할 거라면 이 시대의 정신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 정신은 페미니즘 담론이니까 성범죄자부터 처벌하라고 굳이 담론을 논하고 싶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미 페미니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맞죠. 전혀 못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새 시대를 읽는데 서투른 분들이세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이 근대문학의 종언, 계속 근대문학의 시대에 살고 계신 거지. 자, 여러분, 된장찌개는 다 먹었어요. 없어요. 된장찌개가 있던 시대의 얘기를 계속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까 신영철님과 작가 네 분이 이야기하던 그 개간지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07년이었고 제가 궁금해서 혹시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요즘은 혹시 바뀌었을지도 몰라.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6년 창작가 비평에도 거기서도 계속 근대문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문단에 별 기대도 없지만 이렇게 좀 확인사사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냥 저는 좀 짠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안 됐기도 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이 한 뭐 이렇게 그 개화기 그런 변혁기를 겪는 그때라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신식 문물을 다 받아들여서 양옷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 상투 틀어 올리고 그런 데서 그런 걸 너무 접하기가 힘든 거지, 새로운 문물을. 그래서 그런 데서 혼자 살면서 계속 그런 거 지킨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상투 틀어 올리고 수염 절대 안 자르고 그런 거 계속 하다가 그런 사람이 이제 딱 그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꼰대 같으면서 한편으로 좀 되게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가치가 자기랑 다를 수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뭐 상투를 틀어 올리든 젊은 작가들이 쓴 작품이 자기랑 안 맞을 수 있어. 그냥 개인 생각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치. 근데 그 권력을 틀어쥐고서 막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려고 하고 너무 평가하고 괴롭히잖아. 나를 안 괴롭히면 괜찮아, 나는. 뭐 어쩌겠어. 그치. 그냥 서로 다른 그거네요. 거야. 그러네. 뭐 상투를 틀든 말든 그분은 상투를 트시고 나는 쇼컷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분이 왜 너는 머리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피곤한 거죠. 그지. 너 머리 그러니까 너는 못 끼워준다. 넌 이 판에 못 껴. 이러면은 그건 얘기가 다르지. 근대문학의 종언에 대해서 부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첨언할 말이 있나요? 끝났는데. 그리고 뭐 사실 우리는 근대문학의 종언이 아니라 문단의 종언을 여태 외쳐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죠. 이미 망했는데 근대문학이고 중세문학이고 그게 중요한가요? 아까 제가 한총련 얘기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영화 씨가 느꼈던 아 문단 밖에서 보면 우리 이렇겠구나 하는 거 딱 그거죠. 그거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그러겠어요. 밥그릇 지키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걸로 봐줄 단계를 넘어서셨어요. 그죠.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거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자의식 과잉이고 그리고 그 자의식이 누군가를 해치고 공격하잖아. 그럼 안 되지. 본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자각만큼 그냥 뭐 사람들이 안 읽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해요. 그냥 한남 바치고 그러니까
정말 선구적인 문학, 남들이 페미니즘 얘기하기 몇십 년 전부터 페미니즘 했어야지. 현실은 아직까지 한남문학 나오는데. 아,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종원인 것 같아. 문단의 종원. 음. 아, 그 학생운동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확 현타가 오네. 네, 영화 씨가 음. 미팅 다닐 때 나는 옥립식을 했다고, 옥립식을. 아, 진짜. 아, 정말 현타가 오네요. 내가 그 옥립식 하는 사람,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한총련은 아니니까. 한총련은 여기 그 평론가들 그쪽이고, 저는 그래도 등투하는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등투도 싫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많았죠. 음, 진짜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총련에서 한대련으로 넘어가고 나서도 한대련도 이미 너무 낡았다 이런 맞아.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총련보다는 좀 현실에 가까우니까. 적어도 옥립식보다는 등록금 투쟁하자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오, 한총련이나 한대련이 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그 지나간 것들, 이미 대중과 괴리된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고집만 부리는 그런 행태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근대문학에 관한 것도 저는 근대문학에서 굉장히 큰 동력을 얻어요. 근대문학을 읽으면서. 음.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 많다고 생각하고, 저, 저는 근대 로맨스 쓸 거라니까. 그리고 그런 작가들도 많아요. 근대 음, 로맨스 쓰는 작가, 근대 스릴러, 근대 SF 쓰는 작가 많아요. 그렇게 안 불러서 그렇지. 맞아. 음, 그냥 근대문학의 가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끝났다는 거지. 우리 사회를 문학이 이끌어 가냐고. 음. 그거에 대해서는 덧붙일 말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에휴,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국문과에서, 문창과에서. 진짜 너무 현타가 심하게 오네요. 그냥 자의식만 없으면 저는 이런 욕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그걸 뭘 제가 어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화 씨랑 저는 순수문학에서 좋아하는 작품도 정말 많다고. 정말 많아요. 제가 그때까지 좋아하는 걸 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그렇게 안 많다. 말하고 나니까. 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지만 몇 명의 덕질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음, 그 몇 명 작가의 것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지 않아요. 진짜 내가 가진 애정의 총량이 있다면 한 5% 정도는 그 작가한테 준 것 같은데. 그냥 5%라고 들으니까 되게 적어 보여. 음, 그쵸? 머릿속에 되게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몇 프로 줘야 될 텐데, 이런 거. 이번 회차는 솔직히 끝까지 들으신 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재미없지 않았나요? 한남문학 이런 건 좀 재밌는데,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그 약간 흥분해서 자료조사 막 갑자기 불타게 막 하고 그랬지만, 들으시는 분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뭐 특별 이벤트라도 할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뭐 퀴즈 이런 거? 결국은 한총련 얘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한총련 세상에 저 고리타분한 애들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저희 그 10회를 꼼꼼히 다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깜짝 퀴즈 드립니다. 굉장히 치사한 문제를 내볼게요. 아까 난소공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 특별한 근대문학의 대표격인 작품인데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땡땡공. 네? 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추는 분들께는 그 저희가 뭐 준비한 사실 아직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준비를 해보려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래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너무 괴랄하잖아요. 이거 영화 씨가 직접 풀었던 문제래요. 음, 실제 시험에서. 중학교 때 땡땡공. 정확히는 객관식이었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뭐 학생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중에 틀린 말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그래서 북이 땡땡. 뭐 순환이대는 누구의 작품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화 땡땡 하다음에 뭐뭐뭐뭐한 것으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땡땡 공을 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진짜 중학교 문학교육 그냥 그 정도면 되는구나. 나름대로 뭐 거저 주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았던. 그냥 밝히지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빨간 공이었어요. 거기 그거는. 좀 너무 충격받았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빨간 공. 그렇게 해서 그 오답을 찾아내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한국 땅에서 문학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답을 땡땡 안에 들어가는 답을 저희한테 트위터로 보내주시면 DM 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제부터 선물을 생각해야겠다. 근데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복의 말로 끝내죠 뭐. 전 이 문장이 참 좋아요. 이 문장을 하기 위해 그런 쓸데없는 말을 1시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부귀 영화를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문학은 개꿀이었습니다.